네, 반갑습니다. 북구 이야기를 함께 나눌 굿쌤 강연주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북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아주 짧게 우리 북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럼 우리 북구의 상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요, 참달의 산같이 느티나무와 같이 화합과 번영을 이제 의미하는 꽃, 나무, 새가 북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북구의 심벌 마크는 산과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북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형도가 보이실 건데요. 우리 북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천강이 북에서 남으로 따라 흐르면서 일찍이 산과 바다를 함께 끼고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누가 살기 참 좋았겠다. 사람들이 일찍이 살기 좋았었겠죠. 그래서 일찍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물로도 보시다시피 많은 주거 유적지들도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거 유적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물길이 보이실 거예요. 이는 동천강을 중심으로 일찍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강이 있으면 농사가 잘 된다는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강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도록 이제 적응을 하면서 배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북구 집자리 유적지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달천 철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장은요, 토철이라든지 철광석과 같은 철의 원료가 되는 것을 캐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달천 철장은 그 역사가 삼한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철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곳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달천 철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일찍이 달천에서 생산되었던 철이 전국으로 퍼져서 굉장히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죠? 지도가 하나 보이시죠? 지금 달천에서 생산된 철이요, 단순히 이 진안에 삼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어디까지? 북으로는 낭랑, 그리고 바다 건너는 외로까지 수출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또한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의 철은요, 단순히 조선 내에서 국한되어서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일찍이 삼한시대부터 주변 지역으로 퍼져서 당시 교역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철을 단순히 생산만 했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철을 생산해서 그 철을 또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던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쇠불이터가 그것인데요. 쇠불이라는 말은요, 쇠를 불인다 또는 쇠를 불로 녹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철을 뭐한다? 당당당 두드려서 재련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라든지 무기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달천에서 생산된 철을요, 주변으로 이렇게 운송을 해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물품으로 만들었음을 이렇게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의 채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쇠보리의 문화가요,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노래로서 또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이 우리 쇠부리 소리가 울산 무형문화재 제7호로서 이제 또 등재가 되어서 우리 북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쇠부리 소리라는 것은 당시 재련 과정에서 풀목꾼들이 쇠를 다루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의 어려움들 또는 힘듦을 노래로서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크게 쇠부리 불매소리, 그리고 쇠부리 금줄소리, 아이 어른은 불매소리, 그리고 성냥감 불매소리, 이렇게 네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울산박물관에 가시면 특별전이 전시 중이라서 직접 들어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나는 친구들은 박물관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북구의 또 하나의 이야기로는 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북구는요,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이 산줄기 능선을 따라서요,
관문성, 기박산성과 같은 이렇게 아주 긴 성벽들이 일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북구에 성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 북구가 당시 군사상의 어떤 요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앞서 우리가 지형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북구는 그 중심을 누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동천강이 흐르고 있죠. 이 동천강을 따라서 동해안으로 들어왔던 서역의 물품들이 이제 경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천강은요, 문화의 어떤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위기사항에 적들이 침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구는요, 경주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때문에 삼국시대의 신라시대이죠. 신라시대를 지키는 대표적인 성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관문성과 기박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문성은 일명 신라의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을 곳곳에 그 흔적이 남겨져 있고요. 기박산성 같은 경우는 산에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동그랗게 성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만들어진 시기는 마찬가지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도 그 쓰임이 이어져 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기박산성 같은 경우도 가서 보시면 성의 문들이 이렇게 성벽들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고요. 심지어 그 성벽 이렇게 아래에 보면 누가 언제 만들었었대라는 이런 기록이 남겨진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박산성은요, 실제로 임진왜란의 역사와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울산이 일찍이 조선시대에 자병령이 설치되었던 곳인 것은 많은 친구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이곳 기박산성이 그 거점이었다가 이후에 이 병령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박산성 일대는 임진왜란 당시 가장 최초로 또 의병이 일어났던 장소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이제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의병장 박봉수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기박산성 아래에 있는 신흥사 승병들도 함께 의병에 참여했고, 실제로 이 울산 기박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경주의 의병들이 합세해서 당시 임진왜란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보시면 선조실록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요, 경주와 울산 사람이 제일 용맹하다라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울산은 울산 도읍으로서 이제 한 단계 더 승격하는 행정구역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렇듯 우리 북구는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방상의 요지로서 그 역을 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흔적들이요, 강동 해안가에 가면 이런 유포석보에 흔적으로도 남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박산성과 관문성은 아시는데 유포석보의 존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포석보 같은 경우는 문종 때 처음으로 목책의 형태로 나무를 세워서 막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세조 시기에 이렇게 석성으로서 완성이 되어서 동해안을 침략하고자 하는 왜구들을 막는 데 아주 중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산 정상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를 알리던, 위기사항을 알리던 그 봉수대의 형태가 그대로 아직까지 잔재해 있음을 보실 수 있어요. 우가산 봉수대인데, 자, 왜적이 이렇게 침입해 오면 우가산 봉수대에서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양사방으로, 그죠? 하서지 봉수대와 남목 봉수대로 위기를 알려서 어떤 어려움을 막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러한 어떤 방어지로서의 역할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어물동 마의 열애사상의 형태, 불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요, 철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동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떤 왜구들을 침입을 막는 아주 국방상의 요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있는 거죠. 어물동 마의열의 자상 같은 경우는 통일 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하필 이곳에 불상이 새겨져 있을까? 부처의 힘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당시의 어떤 마음들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북구의 또 하나 키포인트 놓치고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연포이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앞에 부분은요, 연포의 옛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 뻘들이 다 메꿔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이렇게 메꿔진 거고요. 그 너머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생산지로서 유명한 연포이지만 과거에는 외인들이 들어와서 교역을 했던 공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외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외관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이때 이 공간에 들어와 살던 외인들을 항거 외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많은 외인들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삼포회란 이후에 연포는 결국 폐쇄되면서 교역의 장소에서 밀려나게 돼요. 연포하면 또 하나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소금의 생산지라는 건데요. 이 연포할 때 바로 염이 소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소금들은 바닷물을 저장해서 증발시켜서 이제 소금을 얻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 생산된, 연포에서 생산된 소금은 조금 특이합니다. 특별해요. 소금을 머금은 흙을 끓여서 소금을 얻는 거예요. 그 소금을 우리가 일명 자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염 같은 경우는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 성분까지도 풍부하다 보니까 일반 천일 제염에서 얻은 소금보다도 그 맛과 영양가가 더 풍부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 연포 지역 사람들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도 보이시죠? 소금밭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지금 연포 앞바다부터 태화강역이 있는 명촌 주변 그리고 저기 삼산 일대 바로 요 라인들이 다 염전밭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10년대까지도 소금이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일본이 이 일대를 이제 공항으로 비행장으로 개발을 하면서 결국 이 많던 염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북구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역사로 바로 이 동해남부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차와 철로는요, 근대 문명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이 기차라는 공간은 사람과 물자가 교역을 하고 또는 서로 만나기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접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우리 기차하면 그래서 많이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바로 어떤 여행, 낭만 이런 것들인 건데 우리 동해남부선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대 문명과 낭만의 역사도 있지만 일본이 조선에 있는 다량의 문화들을 뭐하는 물자들을 수탈해가는 그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동해남부선의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아직까지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북구의 호계역이에요. 호계역은요. 동해남부선의 일환으로서 1922년 10월 25일 날 이렇게 개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그 명맥을 태화강역과 더불어서 유지해 오고 있는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송정역이 생기면 이 호계역도 그 기능을 다 하게 될 건데 이 역사성이 아주 깊은 공간인 만큼 이 호계역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운영하면 좋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울산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만나볼까 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인물, 당연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은 고헌, 박상진 선생님일 건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북구에는 있습니다. 자, 시대순으로 한번 만나보면은요. 바로 태조 왕건과 함께 고려 건국에 앞장섰던 바로 누가 있다? 호족 박윤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윤웅이라는 인물은요. 대표적인 토착 세력으로서 이 왕건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고려 건국에 이제 큰 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정자 앞바다에 가면 과감입니다.
일명 미역바위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위 12기를 하사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의 호계이죠. 농소동인데 이 농소동 또한 박윤웅이가 하사받은 땅이다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농소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박윤웅과 같은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외교관 충숙공 이해 선생님이 있습니다. 충숙공 이해 선생님은 원래라면 이곳 북구의 하급 관리셨어요. 하급 관리셨는데 자신의 수령이 이제 일본인들의 왜구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시면서 따라가셨대요. 절대 혼자 보내실 수 없다라고 이제 따라가셨다가 그의 충심에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살아서 이렇게 조선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조선의 왕에게까지 전해져서요. 조선 세종 때 대표적인 이 왜구들과 교역을 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외교관은 이 충숙공 이해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아까 우리 달천 철장을 조선의 대표적인 철상상지로서 명성을 알리게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구충당 이일입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대한강복회 총사령관이신 고헌 박상진 선생님이신데요. 고헌 박상진 선생님은 실제 원래라면 법을 공부하셨던 판사 시험을 이제 치셔 사법고시를 준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서 판사가 되시기도 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 판사가 됐던 해가 1910년 우리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게 뺏겼던 그 해였어요. 더군다나 이 고헌 박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왕산허위 선생님의 제자이셨는데 자신의 스승인 왕산허위 선생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제1호 사형수로서 생을 마감하세요. 항일 의병운동을 이끄시다가 당시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셔서 순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헌 박상진 선생님은 스승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나라가 빼앗긴 이 와중에 내가 일본을 대표하는 법관으로서의 역을 할 수 없다 해서 당당히 사표를 내시게 되고 대한강복회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1910년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이끄시게 됩니다. 특히나 이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는 아주 암울했던 1910년에 국내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했던 단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당시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어떤 민주주의의 그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북구를 대표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계십니다. 많이들 모르세요. 이분은 바로 누구시냐? 옥수수 박사 김순건 선생님 또한 우리 강동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실제로 고등학교까지도 이 울산에서 잘하셨어요. 이 농고를 나오셨는데 실제로 이 옥수수 박사 김순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셔서 아프리카 이제 기아 문제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계시고요. 노벨 평화상에도 계속 후보로서 이제 거론이 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북구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만나보았습니다. 철도, 인물, 그리고 고분군, 성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북구의 역사를 만나보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가지고요. 앞으로 북구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